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202명 나와서 이틀 연속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4주째 매우 높은 단계로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 패스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 방역 패스 도용과 미접종자 거부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틀째 5,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오늘도 또 1,000명을 넘어서면서 어제는 997명, 이렇게 1,000명 안팎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말 건수가 조금 줄면서 아마 오늘까지는 확진자가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이 날씨가 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검사를 조금 못한 것이 있어서 아마 내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추가 접종과 거리 두기가 일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조금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연시 모임이 있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실내 접촉이 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국내에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직 검사 자체가 오미크론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한 달 이내 우세종이 될 것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정책 그리고 검사 기법 이런 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이다 보니까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국립대 병상 200개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더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개 정도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부터 다른 상급 종합병원이 정말 많은 병상을 지금 철회하고 일반 비코로나 병상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호흡기 의사 같은 경우도 비코로나 환자를 보던 분을 코로나 환자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만큼 중환자를 볼 때는 의료 인력과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환자가 느는 것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치사율이 낮았어요. 네. 그런데 초기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중증자가 늘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초기에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증자가 감소할 거란 예측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 접종을 통해서 고령층의 중증화율이 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중증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초기에 병상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담 병상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의 확진자를 전부 다 입원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는 2월 정도에 국내 경부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많은 중증자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공백기가 한 2달 정도 있어요. 이 시기에 만일에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중증이나 사망자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좀 불운한 상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큰 대규모의 임시 병상을 저는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상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100개가량의 중환자 병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 진료 환자의 의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볼 때는 그 인력이 더 많이 들게 되고요. 또 병상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의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치료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공공병원들을 중환자 병상,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를 중증 환자 병상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를 다니던 취약계층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셔서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런 또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코로나 환자가 전담 중환자 병상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최대 20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이 방침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반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중환자는 일반 환자하고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 중환자나 위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정부가 얘기한 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3주가 지나면 환자의 그러니까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이송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병원에 있는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송을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일반 중환자실은 개방형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다인실인데다가 감염이 없다고 하지만 일부 면역이 떨어진 분은 감염력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일반 중환자실에 오게 되면 그 중환자실은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환자라고 하는 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2주 만에 좋아지는 분이 있냐 하면 4주, 2달씩 가는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관절개를 하게 되고 에크모란 기계를 쓰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격리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일괄적으로 3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좀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의학회에서도 이거는 중환자를 보는 전문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시기 자체를 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병상을 만들 수 있는 일반 중환자실로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그 병원 원내가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다른 곳에 만들어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전문가들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연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20일로 지정돼 있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건지 혹은 20일로 아니요. 제한하는 자체를 그것이 없애야 아니고 한다는 건지. 지금 벌써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게 전문가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중환자를 보는 의사거든요. 예. 절대로 환자는 3주 내에 모든 환자가 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일반 병실 자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를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위중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60대 확진자 비율이 2주 전보다 소폭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고령층 3차 접종 속도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60대 이상은 50% 이상, 특히 80대 이상은 80% 가까이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중앙체 양이 수십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염 차단과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의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진자와 감염자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건 제 환자분들이 취약계층인데 이 문자가 오는 거죠. 추가 접종 대상자라고. 그럴 때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 폐렴 치료하시는 경우에 이 추가 접종을 받으셔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직 폐렴 쪽으로 퇴원을 하시는데 추가 접종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종을 하실 때는 항상 건강한 상태에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자 발송을 하실 때도 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단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또 네. 해주셨고요. 추가 접종을 하고 나서 사실 돌파 감염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오미크론부터 델타가 같이 복합적으로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고 사망하지 않는 게 이제는 이 백신의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군은 저는 우선적으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침입이 왔을 때 면역이 금방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증으로 가시는 거죠. 하지만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거의 안 가죠. 그 이유는 기본 면역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바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이 동시에 추가 접종을 저는 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 고령층 60대 이상의 추가 접종이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추가 접종은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부작용이 없던 분에 한해서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추가 접종 대상자는 본인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다든지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고위험군에게는 추가 접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그 이외에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리고 꼭 백신 패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을 권고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저는 하는 것은 권고시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2차 접종을 전 기본 접종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예. 2차 접종을 했다면 몸에서는 분명히 장기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3차, 4차, 5차 접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가 접종은 그런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우리가 개인 면역을 잘 지키면서 개인 방역을 지키는 것이 저는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식당과 카페 현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접종 증명서를 도용한다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방역 패스가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 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백신 접종의 이런 백신 패스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1회 접종이라도 권고를 드리고 싶고 1회 접종 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가 요사이 그 보건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백신 패스를 받기 위해서 1회 접종 후에 부작용이 나신 분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지침은 진단서가 있으면 발부를 해준다고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진단서 발부 시에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필락시 쇼크가 왔다든지 심근염이 확실히 진단이 됐다든지 희귀혈전 딱 3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목숨과 관계가 있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차 접종 후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의사 소견으로는 야 이분은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겠다고 진단서를 가져가는데 네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백신 패스를 지원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1차 접종이라도 시도를 하게 되면 1차 접종만으로 저는 감염차들은 약할지 몰라도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위중증이나 사망자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그 사례가 영국입니다. 네. 영국은 지금 20%가 감염이 되셨고요. 70%가 백신을 해서 90%가 그러니까 면역을 갖고 있어서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지만 사망자가 40명 됩니다. 그만큼 몸에 장기 면역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차 접종이라도 하는 게 어쨌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되거든요. 6개월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 접종이 좀 의무화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부가 2차가 기본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1차 접종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분들이 2차 접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2차 접종 후에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저한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젊은 분들은 2차 접종이면 충분히 면역을 갖고 있다. 단지 중앙체를 올려서 감염을 차단해 중증을 예방하는 건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접종을 권고를 드리지만 이런 젊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추가 접종 백신 패스로 해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접종을 국민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많이 한 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춘다든지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보류를 재고를 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가 이 아이를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 돌아다니다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확진된 임신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담병원들이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필요해요. 특히 임산부들은 아이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수술실뿐 아니라 분만실까지 이게 전부 다 격리가 되고 음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 대해서 공공병원에 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투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투석 환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셔야 되는데 투석 전담 이런 요양병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적인 이런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부가 공공병원 위주로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남편 장 씨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다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코로나 확진자면 아이와 어떤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병실이 없어서 그래요. 분만 아이가 따로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런 산모들을 위한 전담 그런 격리 병상이나 이런 것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방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려 속에 학교는 부분 등교,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수도권등 일부 학교들은
과밀 과대학급이어도 그래도 전면 등교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별, 학교별로 다른 방역 조치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가능하면 저는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제 방학이고 이런 원격 수업을 우리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확진자가 학교에 나왔을 때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격리가 되면 아이가 혼자 방에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학습뿐 아니라 가정상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 주변의 아이들은 PCR 검사를 하되 네.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배부해주는 자가검사 키트를 매일 검사를 하고 등교를 해요. 그게 영국의 연구가 나와 있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CDC에서도 이제 더 이상 격리 없이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지침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격리를 하거나 등교를 하는 것보다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매일 검사를 통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등교를 하게 되면 거의 그것은 격리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연구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3월에 일상 회복을 하겠다,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지금 비상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도저히 이제 어디가 할 수가 없거나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늘면 아이들이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특히 오미크론은 가족 내 감염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 감염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등교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역을 좀 대책을 세워서 등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 학교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 교수님께서는 앞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청소년들은 저는 본인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에 약한 학생들은 접종을 권고를 합니다. 네. 다만 아이들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대부분이 무증상 경증이고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60%가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이렇게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접종은 사실은 의무 접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종을 안 하게 되니까 학교뿐 아니라 도서실이나 책방도 못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개인 선택에 조금 그런 주는 것을 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확진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는 백신 접종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라든지 청소년들이 독서실, 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은 저는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을 때는. 하지만 학교라든지 지금 학교는 등교를 하죠. 네. 학원이라든지 도서관, 독서실, 책방 이런 곳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동일하게 저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에 어떤 개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접종률이 어느 정도죠, 그럼? 성 접종률은 이제 16세, 17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이 되는데 12세, 15세는 지금 2차 접종이 50% 아래고요. 초6부터 중1까지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어떤 우려감이 큰 것이고 또 16, 17세들은 거의 성장이 끝났고 또 대입 수능이 남아있고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감염의 위험이나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접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고3들의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고3들이 수능이 끝나고 많이 이동량이 증가를 했고 또 대부분 여름에 접종을 그렇습니다. 받았더라고요. 고3 학생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백신은 2차 접종 후에 한 달부터 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3분의 1 가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돌파가 됩니다. 네. 이제는 돌파가 되는 건 앞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고령층 위주로 추가 접종을 권고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면역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중증을 갑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은 중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2차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고3 학생들까지 추가 접종을 하는 거는 또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역을 잘 지키는 것. 저는 마스크 거리두기가 이 백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투 트랙이 있습니다. 백신으로 전체적인 면역을 일정 부분 획득해서 중증자를 줄이고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를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이 시기를 잘 넘어가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오늘 집계가 된 발표는 227명입니다. 어제가 178명이었는데 49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이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델타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한 달 정도 늦게 옵니다. 지금 이제 해외는 상당히 오미크론이 이미 영국 같은 우세종이 됐고요. 예. 미국도 이제 우세종으로 바뀐 상태죠. 그럼 우리도 12월 말부터 1월에 되면 우세종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검사가 오미크론을 다 확인을 못합니다. 검사 자체가. 조만간 그 검사가 정부가 배포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분명히 오미크론은 지금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3배에서 4배가 되고요. 예. 백신을 맞았건 과거에 감염됐건 돌파되는 그 확률이 재감염되는 사례가 5.4배가 높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감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연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어느 곳이든 실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것이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 오미크론은 증상은 약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중증 사망률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역당국이 발표한 대로 우리나라도 한두 달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당연히 델타를 우세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고무적인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혼재되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증상이 약해서 입원율이나 중증률이 조금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좀 지금까지 결과는 알려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만큼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를 보시면 정말 10만 명 가까이 나오죠.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올 겨울에 아마도 오미크론이 대유행이 되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됐습니다. 5번째 백신인데 현장에 있으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백신이 생긴다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노바백스는 기존의 간염 백신 기반이어서 안정성이 가장 검증이 된 백신입니다. 네. 그리고 예방률 효과도 지금 전체적으로 90%,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에 대한 거는 아직 이 연구 자료가에서 포함이 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존 백신에 비해서 효과도 높고 안정성도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아마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지금 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에 불안감이 좀 있던 분들이라면 맞지 않은 분들이라면 노바백스에는 조금 더 안정성이 검증돼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